안녕하세요. 제 이름 박문기입니다. 저는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저희 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먼저 좀 주지를 해드리고, 최근에 우리 딥시크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 산업 전체에 엄청나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I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 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020년부터 한 3, 4년 동안 저희가 AI 쪽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너는 좀 퀀텀을 좀 해달라 해서 현재는 퀀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에서 약간 좀 발을 빼놓은 상태라서 이 딥시크에 관련된 어떤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도 뒤에 쭉 보면은 좀 말씀드리고, 우선 보면은 이 딥시크가 엄청나게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죠. 충격. 이 충격의 진정한 의미를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 기업,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 딥시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LLM이라고 부르는 게 많이 있어요. 초고도 언어 모델이라고. 근데 이걸 짧게 얘기하면 AI 분야에 우리 인간의 뇌처럼 뇌에 해당합니다. 즉 AI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 뇌가 없이는 뭘 못해요. 그래서 LLM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 LLM에 지금 오픈 소스를 내놓은 게 딥시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LLM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AI 시장이 변곡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 변곡점들은 어떻다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딥시크의 진정한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이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관련해 좀 사전 지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모델 학습 절차, 그 다음에 분산 학습, 전위 학습, 연합 학습의 개념,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의 모듈 공개와 연합 학습이라는 거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고, 딥시크의 모델 공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전 지식 좀 안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진정 의미에 대해서. 근데 이 딥시크의 모델 공개로 인해서 딥시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4군데 아주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아픈 곳 하나에 AI 엔지니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AI 엔지니어를 뭐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기업들,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에 결론,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LLM이라는 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초고도 언어 모델이에요. 초고도 언어 모델인데 이 LLM은 인간 뇌에 해당한다고 그랬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건 다른 어떤 거에 대한 모든 게 기초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AGI의 최종 모델이기도 해요. 자, AGI라는 건 AI General Intelligence라고 모든 분야에서 똑똑한 그런 AI가 된 걸 말하는 건데, 우리 AI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요거의 최종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보면 이제 뉴스가 좀 있는데, 여기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간에 맨날 싸움을 해요. 서로 뭐 거짓말장이 되고 얘기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를 제가 한번 챗GPT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이렇게 결론이 나오네요. XAI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AI 업체인데 트루GPT라는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얘네들 간 싸움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처음에 그 샘 알트만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 간에 서로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었냐면 오픈 AI를 만들었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오픈 AI를 만들 때 이 오픈 소스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픈 소스 하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 오토파일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 챗GPT 같은 LLM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뇌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서 쓸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초기에 오픈AI를 만들 때 사실은 샘 알트만은 누군지도 잘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 투자를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위에 갑자기 그 샘 알트만이 이 내부적으로 오픈 AI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지 않고 이 오픈 AI 자체를 이제 클로즈화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GPU 리소스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딜을 해서 뭐 소관에 알려진 얘기로는 샘 알트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분을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클로즈가 돼버립니다. 그럼 클로즈가 돼버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신의 오토파일럿 만들면서 이 챗 GPT를 써야 되는데 GPT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나중에 API를 통해서 전부 다 액세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엄청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클로즈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XAI라는 걸 따로 이렇게 설립을 한 다음에 GPT-4와 비슷한 걸로 트루GPT라는 걸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AI 에이전트로 이제 채팅하는 기능을 가진 챗GPT와 똑같은 그록이라는 걸 현재 만들어서 오늘 내에 이제 오픈하고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오토파일럿 안에서도 LLM이 기본 탑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쓰게 되니까, 챗GPT를 못 쓰게 되니까 이제 따로 XAI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엄청난 양의 또 GPU를 구매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복된 일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엄청 짜증을 냈던 것이죠. 예, 그게 얘네들 싸움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보면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 나와서 너는 현재 얼마나 많은 돈을 오픈AI로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돈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 그냥 의료보험 수준으로 낸다.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샘 알트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분 교환을 해서 샘 알트만 같은 경우 현재 오픈AI 쪽에 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보면 한번 오픈AI에서 샘 알트만이 쫓겨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쫓겨난 거죠.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갖고 있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픈AI 쪽에. 그래서 샘 알트만 다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싸움은 바로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오토파일럿을 만들 때 LLM이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모델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초기 투자해서 활용하려고 했고, 자기 이름 가지고 투자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클로즈 되면서 챗 GPT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GPU 용량을 사가지고 다시 여기 보면 이제 트루GPT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중복 투자가 많고 짜증이 냈던 거죠. 그래서 서로서 맨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LLM이라는 건 단순히 초고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해당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LL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AI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어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이라는 건 AGI다. AI General Intelligence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중간에 이제 ASI라고 AI Spe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레그 기능이라든지, 레그는 그 Retrieval and Augment Generative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LLM은 이제 한 번에 이제 학습을 끝난 다음에 이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변경되는 새로운 기능들이 여기에 전부 이제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레그라는 기능은 대부분 현재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해서 이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LLM한테 질문해서 뭔가 답을 내는 이런 걸 레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기존의 LLM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트랜스퍼 러닝, 파인 튜닝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AI 쪽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AI 에이전트라고 해요. 이제 부를 때는 AI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눈, 코, 입에 해당한다든지 자율주행 로봇, 기업용 챗봇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이쪽에 AS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AGI를 또 서비스 받고 그거를 리턴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LLM 같은 경우 베이직 모델이다 또는 베이시스 모델이라고 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기초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대신 ASI는 특화 모델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AI 에이전트들은 제품이고 서비스인데, 여기 관련된 게 어떤 엣지 디바이스에 해당해요. 만약에 내가 눈의 기능을 한다 그럼 눈을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일부 추출해갖고 최종적으로는 LLM한테 질의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드웨어 부분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GPT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AGI 여러 가지 종류 중에 GPT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 채팅 기능을 추가한 게 챗 GPT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할 때 이쪽에 오픈AI 쪽에서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라는 말로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범용 LLM, 특화 LLM,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 이건 범용 내에 해당하고 전문가의 내에 해당하고 특화된 솔루션 컨설팅 해당하고 일반적인 학교 수업, 그 다음에 또는 ASI 같은 경우 기업의 핵심 기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LM이라고 하는 초고대 언어 모델 시장에 이 딥시크가 엄청나게 충격을 줬다는 겁니다. 이 충격을 제대로 또 이해하려면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그 LLM이라는 게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전에서.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오픈AI, 챗GPT, 뭐 구글 제미나이, 그 다음에 우리 페이스북인 메타가 리마라고 하는데, 이건 또 오픈 소스였어요. 근데 이 모델 공개라는 의미가 오픈 소스의 모델인데, 이 라마라고 하는 게 이 딥시크에 비해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나 봐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것도 좀 뒤에 하여튼 얘기하고요. 통해서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딥시크사가 이 딥시크를 챗GPT의 10분의 2 이하의 어떤 10분의 1로 그 GPU를 사용해서 성능은 거의 근접한 성능을 발휘하는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오픈소스 모델로 공개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시장을 보면 몇 가지 변곡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2016년에 우리 알파고 나왔던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의 그 바둑 명인하고 이렇게 그 바둑을 뒀던 걸 기억나는데, 하여튼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이 AI라고 하는 게 거의 20년 동안 두 번의 혹독한 겨울을 벗어나서 드디어 AI가 뭔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포문을 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알파고는 근데 여전히 ASSI예요. AI 스페셜 인텔리전스, 즉 바둑밖에 잘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좀 안심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시점에는 이제 GPU가 또 엄청난 수량을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 GPU를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뭐를 했었냐면 좌절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갖고 기업들은 주로 나중에 이제 주변부에 사용될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특화 AI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CNN이라든지 뭐 RLN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었고, 국가 수준에서는 그 GPU가 매우 비싸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해갖고 국가 수준에서는 이 GPU를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 다음에 6년 정도 지나서 2020년대에 챗G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AI 모델의 뇌에 해당하고 파운데이션 기초 모델이고 AGI의 가장 중요한 후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흥분을 했었죠. 대단하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거를 가지지 못한 AI 엔지니어들과 기업들, 국가들은 또 좌절을 했습니다. 얘가 또 엄청난 양의 GPU를 썼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는 영원히 이 챗GPT에 나중에 API를 접속해서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생겼고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좀 국가나 아니면 좀 기업들 중에는 좀 돈이 있는 기업들은 GPU를 좀 많이 사서 한국형 AI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요. 근데 하여튼 구축 관련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GPU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인력과 자본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AI 엔지니어들은 또 기업들은 또 뭘 하고 있냐면 마침 페이스북이 라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픈소스를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RAG 기능을 추가해갖고 우리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국가는 GPU를 좀 많이 구매해가지고 기업들한테 한두 개씩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2025년에 이 딥시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올 설에 이제 발표되면서 이거 완전한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AI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뇌에 해당하는 부분 LLM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가져다 쓰면 되고 무료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AI 쪽에 완전한 응용 서비스 시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응용 서비스 만드는 걸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 AI 에이전트 시대로 완벽한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너무 쉽게요. 그 다음 그동안 우리가 챗GPT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국가들도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AI 분야에 다시 뛰어들 어떤 희망의 불씨도 우리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챗GPT에 비해서 약 7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딥시크를 가진 여러 나라들은 나중에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오픈소스의 장점인 연합학습을 통해 가지고 1등인 챗GPT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딥시크 오픈소스를 받은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좀 이해를 좀 정확히 하시려면 몇 가지 AI 쪽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얘기할 필요는 있거든요. 사전 지식으로.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일반인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딥시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다음 도대체 딥시크는 무엇을 공개했고 무엇을 오픈소스화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다른 오픈소스 모델이 AI 모델이 있었어요. LLM 모델로 메타, 즉 페이스북에 리마가 있었거든요. 이하고 뭔 차이점이 있길래 사람들이 딥시크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단 그 AI 모델이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서비스화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딥시크가 어느 부분들을 공개했는지 이걸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선조지식으로 AI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분산학습, 연합학습 페더레이티드 러닝, 이 연합학습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 연합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AI는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 GPU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는 추론이다.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인퍼런스. 예.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데이터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셋. 그래서 트레이닝용, 학습용, 밸리데이션용, 테스트용 이런 데이터 셋이 있어서 대부분 CPU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경망 구조 설계도,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정확하게는 모델 또는 뉴럴넷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 뉴럴넷 아키텍처 디자인 한다고 해요. 네, 이게 신경망 구조도예요. 구조도. 그 다음에 이 구조도를 가지고 이 대량의 GPU 팜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셋을 읽어서 이 학습을 하는 과정, 요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트레이닝 또는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그림을 이렇게 좀 보시면 이쪽에 보면 학습이 되기 전에는 얘가 흐리흐리하던 것이 학습이 된 후에는 이렇게 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웨이트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웨이트 값이 학습이 된 거여서 나중에 보면 어떤 베스트 패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하는, 여기서 인풋이고 여기 아웃풋이거든요. 이런 베스트 패스가 생겨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학습된 모델, 학습이 완료된 모델,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습이 완료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게 되게 크죠. 수백 개, 수천 개의 GPU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도 많이 소모하고 또 수량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요거를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하겠다. 아까 서비스가 우리가 인퍼런스라고 얘기했는데 서비스를 할 때도 이 학습에 필요한 수량의 GPU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어떤 부담이 있냐면 일단은 GPU 숫자에도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용으로 그 GPU를 사용을 해버리면 더 이상 요거는 학습용으로 쓸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좀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GPU의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얘를 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 AI 모델은 좀 더 32비트 처리를 하거든요. 요거를 예를 들면 뭐 16비트, 그 다음에 8비트 또는 4비트 이렇게 응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응축된 모델 또는 뉴럴넷이라고 하게 되면 GPU 팜에 뭐 반만 있어도 또는 뭐 4분의 1만 있어도 아니면 뭐 8분의 1만 있어도 이걸 이 모델을 갖다 수행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응축된 모델 또는 뉴럴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자율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데도 큰 모델을 이제 기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 학습된 모델에다가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내는 걸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의 음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데이터셋은 음식 제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PU에서 전처리한다는 거는 음식 재료를 손질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신경망 구조를 설계한다는 얘기는 바로 요리 비법, 레시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학습을 한다는 과정은 바로 주방 기구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GPU 팜이라는 게 이 주방 기구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키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서 최종 나오는 과정인데, 요게 이제 학습이 완료된 게 바로 음식에 해당하는 거죠. 음식. 근데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경우 이 음식을 만들 때까지 80억 원이라는 게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응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이런 음식의 용량을 좀 줄이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한다라는 건 우리가 식당에서 여기에다 반찬 좀 추가하고 서빙하는 거, 이런 거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도대체 얘가 뭐를 공개를 했냐, 이런 얘기죠. 일단 이 신경망 구조 설계도, 딥시크는 신경망 구조 설계도 자체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딥시크의 GitHub에 가시면 소스 코드, 신경망을 설계하기 위한 소스 코드가 여기에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죽이는 건 바로 요거죠. 학습이 완료된 이 모델 자체를 우리한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짜리? 80억짜리를요. 80억짜리를. 이 80억짜리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즉, 이 80억짜리를 이 전 세계는 누구나,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공개해줬고, 또 이거를 필요하다면 내가 상업화도 가능해요. MIT 라이선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80억짜리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줬다. 심지어는 또 친절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에서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응축된 모델도 또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클라우드에다가 딥시크 처음에 학습할 때만큼 사용된 이 GPU 팜을 이용해서 직접 여러분이 서비스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데스크탑에 GPU 한두 개 있는 곳에 설치해서 녹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핸드폰에다도 얘를 인스톨해 갖고 어떤 서비스용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가 다시 합작하는 용,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설계도도 공개했고, 학습이 완료된 것도 공개했고, 그 다음에 응축된 모델도 공개했고, 심지어는 현재 이제 이 딥시크가 그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즉 API 비용을 받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사용량이 좀 증가되면 좀 문제가 좀 생기긴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거를 다 공개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AI 중에 전이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완료된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특화된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는 거를 우리가 전이학습 또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 이 원 모델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처음 원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학습하게 되면 처음 그 학습한 시간만큼 그러니까 시간만큼이 엄청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 원 데이터는 학습하지 않고 원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다가 특화된 어떤 데이터셋만 이렇게 학습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에다가 더하기로 뭐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딥시크 원래 모델에다가 한국의 법률 데이터셋만 따로 그러니까 따로 학습을 시키면 이
원래 그 기본에다가 얘는 그 한국의 법률을 잘하는 딥시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번역 관련된 데이터셋만 또 이렇게 학습을 하면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잘 번역할 수 있는,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만약에 가리키면 이 딥시크는 한국의 역사를 아주 잘 알게 되는, 전문으로 알게 되고, 또 케이팝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시키면 이 딥시크는 케이팝 관련된 또 전문 딥시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이학습 또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쓰는 목적은 원 데이터를 재학습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 데이터는 재학습하지 않고 완료된 모델에다가 새로운 특화된 데이터만 학습시켜서 조금 더 그 특화 분야에 조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두 번째가 연합학습입니다. 연합학습.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얘는 어떤 통일된 모델, 규격화된 모델에 다양하게 특성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이건 트랜스퍼 러닝이죠. 트랜스퍼 러닝인데, 이거를 하나로 합병하는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연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연합학습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원래 연합학습은 어떤 용도로 나온 거냐면, 이 병원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싶은데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병원의 데이터를 외부로 우리가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연합회 같은 데서 어떤 통일된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모델 구조를 각각의 병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병원은 자기 로컬에서 이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자신의 로컬에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걸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각각의 모델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을 다시 연합회로 각자 다 보내서 나중에 연합회에서 이거를 갖다 머지를 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면 얘가 모든 분야에 똑똑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개인정보를 학습을 했지 그 개인정보 자체를 외부로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또 보안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원래 데이터셋에다가 특화된 어떤 모델만을 학습하는 걸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 전이학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분산학습이라는 그 개념도 들어갑니다. 누구는 법률, 누구는 번역, 누구는 역사, 누구는 케이팝 등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분산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분산학습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전이학습이 된 거고, 이 전이학습을 전부 묶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연합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표준 모델을 썼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나로 머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머지하게 되면 얘는 법률도 뛰어나고 번역도 뛰어나고 케이팝도 잘 알고 역사도 잘하는 이런 놈이 되는 거죠. 이 연합학습이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연합학습을 통해서 이 2등이나 3등 하고 있는 그 AI 모델들, 이 LLM들이 1등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요거는 또 뒤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분산학습, 전이학습, 연합학습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딥시크를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개를 통해서 여러 나라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특화 AI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전부 합병을 해갖고 연합학습을 하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분산해서 만든 거를 하나로 머지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동시에 똑똑한 놈이 되는 건데, 이 연합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딥시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곽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등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연합학습을 통해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연합학습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상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보면 테슬라는 뭐 전기차 하드웨어를 만들긴 만들지만 하드웨어를 그렇게 잘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주선은 되게 잘 만드는데 하드웨어는 그 전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고 이 회사들이 워낙 잘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전기차 하드웨어는 버리고 자기가 이제 만든 그 오토파일럿 그 있잖아요. 요거를 궁극적으로 모든 회사들한테 판매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엔진 기반들은 구조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의외로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뭐 배터리, 그 다음에 구동장치, 그 다음에 뭐 외장, 그 다음에 내장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동장치하고 배터리하고 요것만 표준을 하게 되면 웬만한 전기차는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는 전기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용 오토파일럿이 내가 1.0을 갖고 있냐, 2.0을 갖고 있냐, 3.0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달라지는 거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럴 때도 오토파일럿 때도 아까 얘기했던 이 LLM, 파운데이션 모델은 LLM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그 오픈 AI가 오픈을 지향을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 오토파일럿에다가 챗 GPT를 같이 묶어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 xAI를 설립을 또 하고 GPT입니다. 트루 GPT라는 걸 만들고 챗 GPT하고 비슷한 채팅을 갖고 있는 그룹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중복 투자가 돼가지고 아까 계속 그 테슬라 CEO가 오픈 AI CEO한테 열받아 있다고 그다음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2등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이제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 오토파일럿을 테슬라만큼 잘 만들지 못한다고 봐요. 그럼 얘네들도 뭔가 전략을 가져가야죠. 그 전략이 바로 뭐냐면 혹시 자기네가 지금까지 만든 오토파일럿이 있으면 이거를 시장에 공개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부 공개 같은 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개하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만든 그 오토파일럿 하나를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다양하게 학습을 또 전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하나로 머지를 하게 되면 바로 2등이 1등이 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기본 딥시크 언어 모델을 공개를 해가지고 각각의 회사나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각 나라나 각 회사에 특화된 추가 언어나 특성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전위 학습을 분산해서 하고 전위 학습이 완료된 딥시크 특화 모델들을 공유를 또 하고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그 딥시크 연합 모델이 되면 하루아침에 챗 GPT보다 훨씬 뛰어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들이 이제 난리 나고 하고 충격을 받고 등등등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개 의미보다도 연합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오토파일럿 한번 보잔 말이죠. 현대가 오토파일럿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던 기본 모델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모델을 공개를 해요. 그러면 쌍용 자동차는 예를 들면 자기네 자동차를 또 학습을 시키고 전위 학습시키고 어떤 회사는 트럭을 전문적으로 오토파일럿 연습시키고 어느 회사는 탱크를 이걸 기반으로 해서 탱크만을 전문적으로 또 학습시키고 또 이걸 기반해서 어떤 회사는 이런 추레라 같은 어떤 하여튼 요런 거를 전문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 특화 모델을 만약에 하나로 머지를 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어떤 기능들에서 똑똑한 딥시크 모델, 즉, 하여튼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초기에 누가 이런 기본 언어 모델을 또는 LLM 모델을 공개했다는 게 바로 연합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뭐 중복해서 얘기를 드리면 챗GPT를 가지고 각 나라 아니죠 딥시크를 가지고 각 나라들이 각자 나라에 특화된 어떤 트랜스퍼 러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묶으면 모든 나라의 똑똑한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연합학습을 또 예로 든 게 이제 오픈소스 로봇인데요. 어떤 회사가 이런 로봇도 어느 정도 표준화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팔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스탠포드하고 구글이 집안일을 아주 잘하는 그 양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로도 이거를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계도를 공개를 했고, 또는 필요한 사람은 뭐 한 35,000불 정도에 또 판매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강화학습을 시킬 수 있는 AI 모델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 군데서 각자 만들고 각자 집에서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안일을 하는 걸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모델을 나중에 하나로 딱 묶으면 이게 엄청나게 똑똑한 또 오픈소스 모델이 되는 거죠. AI 모델도 되고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연합학습의 효과를 내려면 엣지 디바이스, 이게 뭐 로봇이건 아니면 뭐 자동차건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모델도 표준화가 필요하고 얘를 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여러 군데서 분산 학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합 학습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딥시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딥시크를 공개했다는 거는 이거는 윈도우즈와 리눅스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왕권 독재 체제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둘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쁘고 사용이 아주 편리하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근데 나는 내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쁘고 좋은 거 내가 쓰고 싶다. 그거는 사람들의 개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챗GPT고 이 리눅스에 해당하는 게 지금 딥시크인데, 저는 이 두 개가 없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는 굉장히 얘네들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엣지 디바이스인 PC에서는 굉장히 뭐 90% 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서버 시장은 거의 99%가 리눅스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시에 항상 존재할 거다. 누구 하나가 망한 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요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초고대 언어 모델을 공짜로 제공했고, 수정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MIT 라이센스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AI 에이전트, 이거를 활용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뇌나 엔진을 무료로 제공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바로 AI 핵심 기술인 LLM 개발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AI 에이전트 시대로, 서비스 시대로 전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좀 있으면 여러분 AI 에이전트 스토어라든지 예전에 애플 스토어 같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기업들은 이 딥시크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특화 콘텐츠를 학습시켜 결국은 딥시크의 수많은 특화 버전들을 만들어질 거예요. 파생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종들을 기업이나 국가가
지속적으로 병합하라. 그러면 모든 분야의 똑똑한 딥시크가 나올 것이다. 결국 2등이 오픈소스를 통해 집단 지성을 모여서 결국 1등을 초월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딥시크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오픈 AI의 챗GPT 중심의 AI 독조 체계가 AI 민주 체계로 변화한 겁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비싸게 돈 주고 좋은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은 그냥 챗GPT 쓸 것이고, 나 돈 주기 싫고 조금 기능은 떨어지지만 난 돈 주기 싫고 나 혼자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냥 이 딥시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딥시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완료한 이 졸업한 인재를 전 지구에 무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들은 어떤 인재를 뽑을 때 처음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챗GPT가 대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재 데려다가 자기 기업에 특화된 OJT 교육만 수행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예. 바로 이 분야가, 이 중국이 이 분야의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AI 분야 인류 공영이 이바지한 거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미국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딥시크는 지금 모든 AI LLM 시장의 생태계의 리더가 될 걸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 도덕적 우위선거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보면 기존의 오픈소스인 메타, 페이스북에 리마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딥시크가 뭐가 틀렸길래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는데 왜 딥시크는 열광하는지. 그래서 이 리마라고 하는 건 사실 오픈소스였지만 엄청난 GPU가 필요했었고요. 그거는 챗GPT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성능이 챗GPT에서 매우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의 모델이 공개되면서 딥시크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매우 아픈 곳. 이 중에 AI 엔지니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바깥에다가는 잘 얘기하지 않고 맨날 딥시크를 뭐 보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딥시크 때문에 아주 시크한 아픈 곳의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AI 종주국이라고 했죠. 그 다음 내가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AI 패권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관세 장벽 뭐 이런 걸 통해서 GPU 수출 금지 같은 정책으로 갑질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딥시크 같은 오픈소스 형태로 딥시크로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갖게 되면서 대부분 미국의 챗GPT보다 약 7개월 정도 뒤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7개월 뒤져도 우리가 오픈소스로 챗GPT를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을 전 세계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미국은 AI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더 이상 누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AI 기술에 대한 도덕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바로 미국을 중국이 넘어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 그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제품화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H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인데, 이 GPU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해서 그거의 어떤 기능을 좀 다운그레이드시킨 H800이라는 모델을 중국에다가 보낸 거죠. 수출하게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딥시크 엔지니어들은 이 H800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자신들을 기술적으로 갈아 넣어 가지고 매우 뛰어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숫자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 딥시크는 2048개의 H100 GPU를 썼어요.
네, 매개 변수가 6007, 하여튼 6710억 개, 6710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딥시크의 V3라는 모델을 훈련하는데 280만 GPU 시간을 소모한 반면에 우리 아까 같이 공개되었던 라마라고 하는 거는 H100, H800이 아닌 H100이라는 GPU를 가지고 16,384개를 썼어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한 8배 정도 지금 썼잖아요. 8배. 근데 오히려 매개 변수는 더 작아요. 예, 작잖아요. 6,715개고 여기는 4,055개. 그 다음에 훈련 시간도 보면 여기는 280만 시간인데 여기는 3,080만 시간이에요. 7, 8배 썼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래서 그 메타에 이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았어요. 그냥 근데 딥시크가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충격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딥시크가 나와서 아주 시크한 곳이 아픈 곳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린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V100, H100, A100, 뭐 A100 중간에 있었고요. H100, 또 H200, GH200, 뭐 E200 또는 블랙웰 이런 거 만들어 가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고 엄청나게 주가도 올라갔었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찾아가고 차기 버전인 블랙웰이라는 버전을 내가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미국 기업들이 모두 다 선주문이 끝났다. 너희들에게는 찌끄러기 몇 개 줄게. 그리고 돈은 좀 선입금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로 아주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챗GPT 학습에 1억 달러라고 하는 게 들었다면 딥시크는 600만 달러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거의 10분의 1도 안 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GPU가 10분의 1만 가지고도 우리가 딥시크를 학습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나치게 많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가가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또 이런 의심도 많이 받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는 그냥 GPU를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병렬 처리 라이브러리는 쿠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 AI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최적화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강한 의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하위에 있는 PTX라고 하는 어떤 어셈블리 수준의 언어를 이 딥시크가 요거를 최적화를 했거든요. 요건 뒤에 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 당연히 오픈AI의 챗GPT 요게 많이 아프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AI도 오픈소스를 타겟으로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클로즈 했고 상업화 했고 또 상업화 했기 때문에 우리는 API를 통해서 이를 액세스하고 그게 되면 이제 비용을 나중에 수없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GPU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이 비용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챗GPT 같은 걸 만들 수도 없고 그걸 상업할 수도 없다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요 얘기는 어쨌든 수많은 GPU를 써서 비용 때문에 상업화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우위가 너무 자랑질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냥 그냥 API 키만 받아가지고 사용료 계속 지불해라.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영원한 AI 파운드 모델인 이 챗GPT의 노예가 될 것이다. 노예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다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AI 엔지니어들과 젠 AI 팀이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진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AI 엔지니어들은 내가 AI 한다고 막 완전 거들먹거리면서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억대 연봉 주어가면서 우리가 대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우를 받은 이런 엔지니어들이 지금까지 하는 거라고 맨날 GPU 부족하다, 데이터셋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LLM 못 만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던 메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라마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걸 파인튜닝 하거나 내거하면서 우리는 LLM 못 만들고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그냥 쿠다라고 하는 이 기본 성능에 그냥 당연히 만족하고 GPU 숫자 부족하다라고 불평불만할 때 이 딥시크 엔지니어들은 쿠다의 하이 수준인 PTX,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쿠다의 하이 수준인 어셈블리 수준의 저수준 언어 체계인 PTX를 최적화를 해갖고 엄청나게 성능을 내버린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 하나가 지금 그릭뉴스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딥시크가 잘 모르는 회사가, 중국 회사가 겨우 5.5 밀리언의 훈련 비용을 썼다고 해서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엔지니어들은 딥시크를 해부하고 가능한 모든 걸 모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영진은 생성형 AI 조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정당하기 위해서 걱정 중이다.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 조직의 한 명의 리더가 딥시크 버전 3의 전체 훈련 비용, 아까 이 5.5 밀리언이라는 거죠. 더 많은 연봉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연봉 받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다는 거죠. 수십 명. 근데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뭘. 안이하게 지금 대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TX를 좀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이쪽에다가 놔뒀는데요. 이 각각 회사들 쪽이 있고, 우리가 이제 AI 하려면 AI 프레임워크로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회사들한테 액세스 하기 위해서 먼저 고수준 병렬 API, 그 다음 병렬 통신 체계, 그 다음에 뭐 중간 ISA라고 그러는데 중간 수준의 어떤 랭귀지 표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GPU를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PTX가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가지고 이 쿠다 정도만 쓰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딥시크 엔지니어들이 그 하이에 있는 PTX를 갖다가 뭐 한 거냐면 지금 최적화를 한 겁니다. 이 PTX 진짜, 이 PTX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쿠다, 여기 보면 이제 엔비디아를 좀 제안해서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GPU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쿠다 버전이 있는데 쿠다 버전들은 약간 하이 호환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근데 PTX ISA라는 버전은 정확하게 아키텍처마다 딱 따로따로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이 쿠다 어떤 AI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쿠다의 버전만 바꾸면 이 GPU 버전들에 대한 호환성에는 별로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제네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PTX는 바로 어떤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퍼는 요거, 뭐 암페어는 요거, 이렇게 1대1로 매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롬을 짜게 되면 일단은 성능은 굉장히 빠르죠. 단점은 하드웨어가 만약에 나중에 변경이 되면 다시 그 하드웨어에 맞춰 가지고 다시 프롬을 짜야 되는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딥시크 엔지니어들은 이 PTX를 이용해서 프롬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어셈블리 수준의 언어인 PTX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파이썬 같은 수준에서 짜고 있었는데 얘는 어셈블리 언어를 갖다가 튜닝을 해가지고 엄청난 성능을 낸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는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모델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중에 이제 개인들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딥시크를 우리는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딥시크를 여러분의 데스크탑이라든지 여러분의 심지어는 핸드폰에다가도 이 모델을 복사를 떠갖고 여러분만 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분만 얘를 재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의 모든 일상적인 지적, 비지적 활동들을 기록하는 이 PAA, 퍼스널 AI 아바타를 가질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 PAA는 AI 비서를 넘어서 여러분 관련된 모든 지적, 감정적인 활동 이런 거를 다 이제 얘한테 학습시켜서 완전한 여러분의 분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AI 아바타 모델은 LLM 간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LLM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만든 AI 아답타도 이것도 LLM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객관적으로 서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특정 시점에 내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거를 공개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시점에 또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학습한 전 과정,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을 뭔가 기록한 이 AI 아바타가 있고 얘의 지적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면 굉장히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AI 아답터는 나중에는 나의 제품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로봇을 입히면 바로 나의 모양의 로봇을 입히면 나의 정신적인 내용까지 같이 갖고 있는 로봇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이 AI 아이템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부분 내가 죽었는데 내 자식들한테 내가 이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대부분 돈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 정신 구조를 후손한테 물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AI 아바타 모델이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그 AI 아답타를 기동시켜 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A라는 사람의 아답타하고 B라는 사람의 아답타를 연합학습시키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물리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결혼시켜가지고 우리가 자식 아바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좀 확장을 하게 되면 아마 기업이나 종교단체 이런 학습단체들은 자신의 어떤 설립자나 위인들을 AI 아답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의 어떤 선조들을 우리가 환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현대그룹 예를 드는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계시잖아요. 그 딥시크 기반으로 정주영 회장의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정주영 회장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어록들을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정주영 회장 사후에 현대그룹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경영의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정주영 회장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회장님한테 이 AI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회장님, 현재 우리 그룹과 국내 경영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는 기독교 성경을 완전하게 학습시킨 예수님 아바타도 만들 수 있고 유교 경전을 완전히 학습시킨 공자님 아바타도 만들 수 있고 불교 경전을 완전히 학습시킨 부처님 아바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그 경전을 갖다가 공부를 못해서 모른다고 해갖고 나를 자꾸 속이는 이런 일도 이제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관님도 김구 선생님도 안유근 장관님도 환생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활용의 핵심 전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로컬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타블렛이나 아니면 PC에다가 딥시크의 작은 모델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아니면 비지적 활동들을 전부 다 얘를 학습시키게 되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닮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의 닮은 AI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향후에 요거를 하나의 제품으로 또는 향후에 이거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버리고 이 디지털 AI 아바타, 이 아바타를 개인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더 하나씩 주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이 자신들의 AI 아바타를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의 어떤 학습의 어떤 성과를 이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한단 말이죠.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기업들은 이제 2016년에 알파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20년도 챗GPT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딥시크 나왔을 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자, 일단 2016년도에 알파고 나왔을 때 기업들은 AI 가능성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GPU, 엄청나게 많은 하여튼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GPU 수량이 없어서 좌절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AI 에이전트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엣지 기술들, 눈에 해당하는 CNN, 입에 해당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 뭐 RNNT, 번역 RNN 등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알파고는 아직 바둑밖에 못한다고 안녕하세요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챗GPT가 발표되면서 AI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후보가 되면서 감탄과 동시에 또 좌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셋, 어마어마한 GPU 팜 수량, 어마어마한 인적 구성, 어마어마한 자본고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같은 일부 회사들 같은 한국형 LLM을 만들고 보겠다고 시도도 했고요. 그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마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공개를 해가지고 요걸 갖고 와서 트랜스퍼 러닝, 파인 튜닝 뭐 이런 거 하갖고 기업형 솔루션으로 개발하기도 했고 판매하기도 했고 그랬죠. 제가 여기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도 원래 이 나마라고 하는 걸 개발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페이스북의 하나의 계정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나 감정적인 활동들이 지금 글이나 비디오나 음성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나마에다가 개인별로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진짜 그 AI 아바타가 되는 거죠. 각 개인별로. 근데 페이스북은 이걸 중앙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중앙 집중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이거를 이제 로컬의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로컬의 핸드폰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아직 못 하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페이스북도 원래는 이 AI 아바타, 개인들 위한 AI 아바타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였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한테 돈은 지불하고 얘가 뇌니까 API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현재 어떤 최신 데이터를 좀 검색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그런 AI 에이전트 이런 거 만들고 있었죠. 근데 이 기업들한테 2025년에 딥시크가 이제 발표된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제 뭔가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형 LLM 만든다는 말, 이거 정말 불편한 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AI 기술에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고 GPU 없고 데이터 없어서 LLM 못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딥시크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업 내부에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있는 모든 지적 자산들, 뭐 DB라든지 오피스 문서라든지 각종 기술 자료를 딥시크한테 학습시켜서 우리 기업만의 특화 LLM을 생성하고 이걸 날레지 베이스화하고 사실 이거를 제품화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무료로 전부 다 공개했지만 아직도 바보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딥시크를 이용해서 이 디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GPU 리소스가 좀 있으면 여기서 딥시크 올리고 거기다가 타 기업의 어떤 특화 LLM을 대리 학습시켜주는 이런 솔루션도 판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딥시크만큼의 풀스테이트 모델만큼의 GPU 제한 표현합니다. 아까 한 2048개였나요? 뭐 이 정도 있었잖아요. 이 정도 있으면 되니까 이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거 곱하기 5천만 원 하게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장난이 아닌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정 기업용 문서를 학습시켜 줘가지고 기업 특화 LLM 만든 다음에 이걸 좀 응축시켜 가지고 그걸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어떤 서비스 형태로 AI를 서비스하고 싶을 때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AI 에이전트, AI 오퍼레이터, AI 서비스, AI 인퍼런스 서비스, 뭐 AI 엣지 서비스 뭐 이거 하건 뭐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어인 뇌에 해당하는 LLM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눈 붙이고 귀 붙이는 엣지 디바이스 요거를 위한 응축된 딥시크 LLM 엔진을 탑재한 이런 엣지 디바이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기업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딥시크 기반의 풀 모델을 수행할 만큼의 GPU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얘를 쓰고 여기다 AI 에이전트 붙여갖고 서비스 하면 되는 거고, 또는 나는 이 딥시크 풀 모델 돌릴 만큼 그러니까 수행할 GPU가 없는 회사들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 AI 에이전트를 공유를 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은 거요. 현대나 기아나 쌍용제들 같은 경우는 딥시크 기반의 자율주행 AI를 표준화하고 오픈하고 서로 병합해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AI 에이전트가 바로 뭐냐면 로봇이거든요. 이 로봇도 국가적으로 좀 표준화를 해가지고 이 로봇에 그 다음에 이 로봇을 학습시키는 강압수 AI 모델도 좀 표준화해가지고 전부 공개를 해갖고 각자 로봇들을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걸 나중에 연합하게 되면 엄청나게 똑똑한 AI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어떻게 얘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우리나라 이게 대응하는 걸 보면은 2016년도 알파고 나왔을 때 우리가 AI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셋도 좀 없으니까 구축을 해서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일도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도 좀 많이 사서 한두 개씩 기업이나 개인한테 연구용으로 1년 동안 무상 임대했죠. 그래서 이 많은 국민이 이 GPU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효과가 뛰어나니까 그런 거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에 첫 빅지가 나왔는데 그때쯤 우리 국가에서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지금 딥시크 나오고 요즘에 지금 국가 레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와 2022년도에 있었을 때 약간의 얘네들이 좀 히스토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레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 우리가 알파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AI 사업 가능성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는 ASI였죠. 그래서 방심하기도 했다. 이때 AI 허브가 만들어졌고 데이터셋도 만들고 공유하고 GPU 부족 문제 좀 해결을 요청이 와서 국가에서 GPU 구매해가지고 한두 개를 1년 동안 무상으로 개인이나 연구단체한테 줬어요. 그래서 GPU 사용 국민수가 늘면 늘수록 국민 편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주요 평가의 판단이었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가 알파고가 지금 나왔었거든요.
이때쯤에 우리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회사가 이쪽 그 광주 AI에 그래프와 장비를 납품을 했던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광주 AI 설립부터 나중에 이제 설립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차세대의 어떤 모델을, 차세대의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그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자문단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제 광주AI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 그 이전에 AI 허브 모델처럼 GPU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 GPU 한두 개씩을 연구 조직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쓰게 하는 그 편익 증진에 여전히 편익 증진하는 거에서 여전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광주 AI 쪽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AI에 엄청난 시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있는 GPU들은 따로따로 개인들한테나 연구단체한테 할당하지 말고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이 한국형 LLM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한국형 LLM을 만들고 싶은 회사들은, 각각 여러 회사들은 따로따로 하지 말고, 회사들은 연구원들을 전부 광주 AI를 보낸 다음에 한꺼번에 그 풀 전체 리소스를 써서 챗GPT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제가 그 딥시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아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뭐 알기는 하지만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사업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위치나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어떤 사회적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후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챗GPT가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LLM 자체가 단순히 사람들이 초고도 언어 모델이라고 했지,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인간 뇌에 해당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에 대해서 우리가 딥시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전에 국가에서 진행했던 전략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때 그 시점에는 현재의 요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미래를 다 보고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다, 이게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더 이상 한국형 LLM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AI 에이전트 개발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기업의 AI 모델 학습용으로 국가 AI GPU 팜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 딥시크가 10분의 1 정도의 GPU를 갖고 있으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별 기업이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학습은 기업이 하고, 국가는 오직 인퍼런스 서비스 전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퍼런스 서비스 전문으로. 그래서 학습은 개별 기업이,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GPU를 쓴다, 이런 건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국가가 나와서 딥시크 기반의 AI 에이전트 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딥시크 하나를 풀 스테이트로 돌려주고 거기에 AI 에이전트를 붙이는 거를 기업들한테, 그래서 그 AI 에이전트를 붙이기 위해서 딥시크를 사용하는 그 돈은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 연합학습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습한 모델들을 연합학습을 통해서 만드는 그 체계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AI 모델도 표준화해야 되고, 엣지 디바이스엔 전기차라든지 로봇도 표준을 하고, 그 전기차나 로봇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AI 모델도 이 딥시크 기반으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합학습이 가능한 체계를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로봇으로 대표되는 AI 엣지 디바이스의 표준화를 독려하고, 또 표준화된 로봇을 강화학습 할 수 있는 모델도 어느 정도 표준화하고 이거를 공개해서 투카 플러스 연합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내도록 국가가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AI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연합 학습을 완료된 그런 똑똑한 딥시크를 뭐 해야 돼요? 응축해서 작게 만들어줘서 그걸 또 무상으로 제공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는 GPU를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옛날에 뭐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특정한 그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GPU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표준화, 엣지 디바이스의 표준화, 그다음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만 국가의 GPU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뭐 제공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AI 엣지 디바이스로 대표되는 로봇, 전기자동차 등등의 어떤 하드웨어 표준화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준 AI 강화학습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각자 특화 학습한 후에, 그러니까 기업이 독자적으로 학습한 후에 요거를 연합 학습하는 용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연합 학습할 때 국가가 그 AI의 자산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투자 방법도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1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1조면 거의 5천만짜리 하는 엣지백 같은 경우 한 10,000장? 20,000장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조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1조가 전부 다 그 GPU 사용 용도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AI라고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어떤 뭐 땅을 팔아먹는다든지 건물을 진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 또 그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그 유지보수하는 인력 구조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에 거의 4분의 3 소모하고,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실제로 GPU나 서버들 사는 용도로 구매된다는 건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 AI를 빙자해가지고 사실은 사람도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1조가 전부 다 GPU로 투자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한 10조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AI 모델 한 20, 딥시크 정도의 풀스테이트를 가진 이 GPU들이 한 20개 정도 세트는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연합학습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IT 회사들이 참여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요즘에 그 SPC 만들어서 참여하게 만든다는데, 이 AI 관련된 부분은 얘를 아예 예전에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뚫듯이,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고속도로 뚫듯이 하나의 국가의 인프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맥쿼리 인프라 정도에 되는 엄청난 그 투자회사들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한 10조 투자하고 맥쿼리도 한 10조 투자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전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도 발행하고 SPC 설립해가지고 국민 주권을 만들고 국민 주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갖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차세대 AI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계속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가 계속 비싼데, 엔비디아 GPU는 학습도 되고 인퍼런스 서비스용도 돼요.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 말고 인퍼런스용으로는 AMD나 인텔이나 그래프코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사실 때 엔비디아용으로 한 2분의 1 정도 사고, 인퍼런스용으로는 AMD나 인텔이나 그래프코어를 사게 되면 반은 얘네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국산 NPU 업체들은 괜히 뻥으로 우리가 뭐 엔비디아보다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딥시크와 관련해서 개인, 국가,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말씀드렸고, 이 딥시크 이후에 AI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딥시크 모델은 여러 가지 응축된 모델이 있어서 각자의 로컬에다가 그거를 복사 떠갖고 사용이 가능한데, 로컬에 복사한 개인이나 로컬에 복사한 기업이 학습과 인퍼런스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된 곳에 사용되는 GPU만큼 인퍼런스용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소스는 국가는 있겠지만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런 건 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에 설치한다는 의미가 이게 다대다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서비스하기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대부분 분리하는 이유는 트레이닝 하다가는 잘못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자기 로컬에 사용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갖다가 뭐 퀄리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GPU 사용량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온라인 트레이닝, 컨티뉴스 트레이닝,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트레이닝, 강화학습을 전부 섞는 겁니다. 자, 온라인 트레이닝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현재 이 GPU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습도 한다는 거거든요. 개인들이나 기업은 데이터셋이 적기 때문에 이미 내가 딥시크라고 하는 큰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개인 자료들, 작은 자료만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컨티뉴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강화학습이 결합된 요런 거를 국가나 아니면 기업에서 최우선도로 솔루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길게 갔습니다만 결론을 얘기 드리면, 자, 이 영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곳에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편견을 가지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오만하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중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견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걸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딥시크만큼은 그런 쓸데없는 정치적인 편견, 보안 위협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얘가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여러 개 잘했다는 게 아니라 딥시크만큼은 아주 잘했고, 이 소위 말해서 이 80억짜리를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전부 준 거예요. 이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달렸고 기업의 역량에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딥시크 같은 경우 올해 2025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괜히 딥시크에 여러분들 편견을 가지게 되면 딥시크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견 갖지 마십시오. 내가 오만하면 남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하고 오픈 AI, 엔비다 걔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 너무 오만하면 남이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